오늘 아비다마 공부 부르기 2567년 2024년 3월 18일 마원보수 공부 세 번째 강의입니다. 여러분, 그 아비다마 길라잡이 책 갖고 있습니까? 여기에 내용 우리가 읽어보고 설명하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공부하기 전에 우리 지난번 공부한 내용들을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찌드시가라는 마음부수, 한국말로 마음부수, 마음의 상태 이야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럼 마음의 상태, 마음부수, 아비다마로 얘기하자면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하며 52가지가 있습니다. 52가지를 우리가 큰 제목에 따라 나누자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마음 부수라고 합니다. 발리어로는 아냐 사마나 제드시가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마음 부수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마음 부수 의미가 무엇인지는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해로운 마음 부수, 발리어로는 아쿠살라 제드시가 해로운 마음 부수가 14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름다운 마음 부수, 아름다운 마음 부수가 2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세 가지 종류로 일단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제목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마음 부수 요 세 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마음 부수 요 세 가지 아래에도 우리가 이 큰 제목에 따라 분류하자면 두 가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마음과 공통되는 마음 부수. 마음 일어날 때마다 함께 일어나는 마음 부수라고 합니다. 그것을 모든 마음에 공통되는 마음 부수라고 합니다. 그 마음 부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하면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두 번째로는 일단 때때로 마음 부수라고 부르는데 왜 때때로라고 부르는지는 이따가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때때로 마음 부수가 6가지가 있습니다. 총 13개 있죠. 그래서 우리가 13개 가운데 첫 번째 모든 마음에 공통되는 마음 부수 7가지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 마음 부수 하나의 특징 그리고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까지 4가지 의미로 다양한 측면으로 우리가 책에 설명하는 대로 읽어보고 필요한 부분을 더해서 설명하면서 공부해왔습니다. 네, 해왔는데 우리가 마지막 마음 부수는 아직 공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마음 부수부터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마음 부수는 무엇입니까? 책에 보시면 233페이지로 보세요. 233페이지 찾아보셨나요? 그러면 233페이지에 보시면 그
본 숫자 달라 일곱 번 숫자에 달라게 보시면 어떻게 번역되어 있습니까? 마음의 잡돌이함이라고 나와요. 마음의 발리어는 어떻게 부르는가요? 뒤에 보시면 마나시가라라고 불러요. 마나시가라. 그러면 일곱 번째 마음 보수 발리어로 마나시가라 한국말로는 마음의 잡돌이 함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럼 이 마음 보수가 어떤 특징,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마나시가라를 우리가 발리어 나누자면 마나시 하나, 가라 하나입니다. 마나시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마음. 가라는 두다. 마음에 두다. 마음에 두는 마음 보수라는 의미예요. 무엇을 마음에 두는가요 하면 대상을 담기고 마음에 두는 마음 보수가 이 마음의 잡돌이 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세 번째 줄에 보세요. 페이지 233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마나시가라를 붙어서 마음에 만든다, 마음에 두다, 마음에 새긴다는 뜻이다. 대상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그 초보적인 의미하며 영어로는 그 intention이라고 옮기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마나시가라의 의미는 우리가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은 6가지 대상이 있어요. 모두 아시다시피 6가지 대상, 형색, 소리, 냄새, 맛, 그리고 감촉, 그리고 마음. 이 6가지 대상을 마음에 두다, 마음에 만들다. 마음이란 접속해주는 것이 이 마음 부수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부수 때문에 대상에 우리가 접촉이 되고 마음에 두는 느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리어 그대로 얘기하자면 마음에 두다, 마음에 만들다, 대상을 마음에 두다. 이것을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 개헌전에 설명하는 대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나시가라 마음의 잡돌이함이 자세히 어떤 역할, 어떤 특징이 있는가요? 하면 아래 달라게 보세요. 아래 달라. 아래 달라 보시면 함께 읽어봅시다. 세 줄 함께 읽어보시면 마음의 잡돌이함 주의에 의해서 대상은 마음에 나타나게 한다. 대상은 마음에 나타나게 한다. 마음의 잡돌이함은 무조지로 해양하게 하는 배의 키, 방향타와 같고 잘 훈련된 말들을 그들의 무조지로 보내는 마부와 같아. 이 예로 두는 것이 2가지 예로 나왔는데 이 예로는 예시는 우리가 다음에 우리 특징 나타남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이 예시를 읽어봤습니다. 다음에 우리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이 아까 예시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 페이지에 보세요. 다음 페이지는 그 234페이지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보세요. 그 중에서 1번 대상에 대한 제어란 마음에 지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잡돌이함이다. 다음에는 이것은 관련된 법으로 대상으로 내모는 특징을 가진다. 특징에 대해서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징. 어떻게 있어요? 관련된 법으로. 관련된 법이라는 의미가 함께 일어나는 마음 부수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마나시가라는 마음 부수도 있고
이 마음 부수와 함께 일어나는 다른 마음 부수 그리고 마음 이것을 관련된 법들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마나시가라와 함께 일어나는 함께 일어나는 법들을 어디로 대상으로 내모는이라고 내모는 것보다 사실은 그 똑바로 해야하게 하는 특징을 가진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 내모나는 것이 뭐 쫓아내다, 내모다, 쫓아내다 이런 의미 같은데 사실은 아까 대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해야하게 만드는, 해야하게 하는 특징을 가진다라고 이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예를 들어 설명하거든요. 아까 그 훈련된 마두를 못지로 보내는 마부와 같아. 여러분들이 마부를 마음에 상상해 보세요. 마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마부는 그 마부가 마차를 끌고 가도록 할 때는 이 마차에 있는 마들을 어떻게 합니까? 못지에 똑바로 해야 해서 가도록 신경 쓰잖아요. 똑바로 그 못지에 해야 해서 똑바로 가도록 하는 역할, 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마나시가라라는 마음 부수의 특징, 성품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합니까 하며 함께 일어나는 마음 부수 이끌어서 어디로 대상으로 똑바로 해야하게 하는 특징을 합니다. 그래서 마부와 같아라고 얘기했습니다. 마부와 같다는 것이 마들을 못지에 똑바로 가도록 하는 마부와 같아. 두 번째 아까 뭐 배의 키, 방향타와 같아. 방향타는 가라 우리 배를 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배에 방향타를 잡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배의 키, 방향타를 잡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배가 가고 싶은 방향에 똑바로 가도록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처럼. 그래서 여기에도 마나시가라 마음부수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알아야 됩니다. 마나시가라가 대상을 잡을 때 마음이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대상에 똑바로 잡도록 해야 하는 역할을 하는 거구나. 이것이 마나시가라의 특징이구나라고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마음 부수인데 이 마음 부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요? 관련된 법도 대상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아까 해야해서 나가도록 했어요. 그 해야해서 나가다가 다음에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인가요? 관련된 법이라는 것이 함께 일어나는 법들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일어나는 법들을 나와 같이 마나시가라고 같이 대상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묶어 놓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나타남이라는 것이 특히 우리 이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자에게 분명하게 나타난 이 상태입니다. 나타난 이 상태. 어떻게 나타나는가요? 대상과 대명함으로 나타난다. 대상과 대명함으로 나타난다라고 번역하고. 대면으로 나타난다. 팔리어에 나온 대로 하자면
맞아. 대상의 해양함으로 해양하는 상태로 나타난다. 이것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대상과 대명한다. 해양함으로 나타난다. 시가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는 이런 마음 부수, 이런 성품이구나, 이런 성질이구나, 이런 상태이구나라고 지혜 속에 아니면 마음 속에 나타남이 여기 이것입니다. 대상과 대명함으로 나타난다. 가까원인이 무엇일까요? 가까원인은 대상이 가까원인이다. 그렇죠. 대상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이 시가라 역할이나 특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대상이 가까원인입니다. 대상이 있어야 이 시가라의 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특징 상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없다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모든 마음과 공통되는 마음 부수,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함께 일어나는 마음 부수 19번째가 바로 만나시가라 마음 부수입니다. 마음 상태입니다. 그러면 만나시가라 마음의 잡돌이 함이라고 번역된 이 마음 부수가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구나. 이런 성품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나타나는 거구나. 이것이 원인이구나라고 확실히 알아두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 알고 나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언제 분명히 이 만나시가라에 대해 분명히 할 수 있는가 하면 일상생활 속에서는 급한 일을 급하게 하니까 그리고 집중력도 약하니까 이 법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리고 분명히 알기가 어려워요. 언제 할 수 있는가 하면 그 마음 그리고 물질 정신의 우리가 수행의 대상으로 보는 수행, 특히 위파사나 수행, 이런 위파사나 수행을 해보고 있을 때 그때는 집중력도 강해지고 하니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마음 변할 때마다 마음 상태 변할 때마다 뒤에서 쫓아 관찰하는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느 정도 분명히 느낄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외에는 이 마음 부수의 상태를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시적으로 아비다마 지적으로 공부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 지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체험을 알기 위해서는 이 내 마음 부수를 계속 보는 이 연습, 훈련이 있어야만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 훈련 없이는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체험할 수 없어요. 다음에는 우리가 그 다른 것과 가지는 마음 부수 13가지 가운데 두 번째 제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은 모두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때때로 마음 부수라고 알고 있어요. 때때로. 그리고 책에 보시면 234페이지 보시죠. 234페이지에 보시면 그 3번 단락에 때때로 마음 부수라고 나와요. 그럼 발리어로 때때로를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뒤에 보세요. 빠케이나까라고 나옵니다. 빠케이나까. 빠케이나까. 그거를 한국말로 때때로 마음 부수라고 불러요. 때때로. 그러면 빠케이나까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기 전에 일단 때때로 마음 부수 몇 개가 있습니까? 몇 가지 있습니까? 하면 6가지가 있다라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숫자 6가지가 있다. 6가지가 무엇인가? 6가지도 하나하나씩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부터 6번째 한국말로만 읽어보세요. 일으킨 생각, 지소적 고차,
결심, 정진, 희요, 열의라고 6가지입니다. 이 6가지도 오늘은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6가지 하나하나씩 알아보기 전에 아까 빠케이나가라고 얘기했잖아요. 빠케이나가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미가 팔리어 빠케이나가의 정의랑 똑같은가요? 좀 맞춰보자. 맞춰보기 전에 일단 여기에 빠케이나가에 대해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일단 읽어볼까요? 책에 보시면 235 달라 해서 부분에는 많이 설명이 있는 빠케이나가에 대해서 마음 부수 공동되는 것, 반드시처럼 어느 종류의 마음이나 더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만 대부분의 마음에는 같이 일어난다. 그래서 밖에 있는 가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다. 때때로 옮긴 밖에 있는 가는 앞으로 예, 과거 본사이다. 어미로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로 붙어진 것이다. 여기에 설명에는 흩어진 것이라는 의미에서 잡동사니 보편적이지 못한 것 등의 의미로 쓰인다. 여기 책에서는 흩어진 것이라는 의미 그리고 잡동사니 보편적이지 못한 거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는 잡동사니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데 보편적이지 못한 것도 자세하게 저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흩어진 거, 흩어진다 이런 의미는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사실은 이 밖에 있는 의미도 제가 팔리오 그라마 문법으로 좀 풀어보자면 빠라는 것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깨있는가라는 것이 섞여 있다 이런 의미예요. 다양하게 섞여 있다. 여러 가지로 섞여 있다. 이것이 밖에 있는가의 정의라고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때때로 마음 부수는 다양한 마음 부수가 여러 가지 마음 부수가 개인가 섞여 있는 마음 부수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섞여 있는 마음 부수도 여기에는 흩어진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리어는 밖에인가 다양하게 섞여 있는 마음 부수라는 것이 다양하다는 의미가 다름이 아니다. 우리 마음을 보면 해로운 마음 부수 그리고 유익한 마음 부수 그리고 무기 아름다운 마음 부수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마음 부수에 보시면 종류에 보시면 해로운 마음 부수도 있고 그리고 유익한 마음 부수도 있고 아름다운 마음 부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때때로의 마음 부수는 해로운 마음 부수과도 일어날 수 있다. 섞여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유익한 마음 부수와도 섞여서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 부수과도 섞여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여기에 밖에 있는 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읽어볼 때 흩어진 것이라는 의미에서 잡동사니 보편적이지 못한 것이라는 의미가 그런 뜻이라면 그것이 맞습니다. 저는 이 의미에 대해는 한국 사람 아니니까 정확히 몰라서 팔리어의 문법적으로면 문법 그라마 면으로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양하게는 해로운 마음 부수, 유익한 마음 부수, 아름다운 마음 부수가 개인가 섞여서 일어날 수 있는 마음 부수가 바로 때때로 마음 부수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 이에 대해서 여기에도 아래의 설명에는 나와요. 아까는 단어 분석, 여기 아래에는
또 바로 나와요. 이어서 읽어보요. 이 여섯 가지 때때로들은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으로는 투별히 분류되지 못한다. 유익한 마음 부수들과 함께하며 유익한 기능을 하고 유익한 마음 부수들과 함께 일어날 때는 이 마음 부수들이 어떤 편에 갑니까? 유익한 편으로 갑니다. 유익한 기능을 합니다. 그때는 이 마음 부수들을 유익한 마음 부수들이다라고 헤아려야 합니다. 유익한 마음 부수들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해로운 마음 부수들과 함께하며 해로운 기능을 하고 해로운 이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마음 부수들을 함께 일어나는 마음 부수가 해로운 마음 부수들이라서 이 마음 부수들도 해로운 마음 부수들이다라고 불러야 합니다. 꼭 해로운 마음 부수다, 유익한 마음 부수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부수는 섞여서 일어나서 이 마음 부수들이라는 의미로 아까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 방금 전에 읽었던 달랑은 또 바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설명은 앞에 밖에 있는 가의 의미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라면 밖에 있는 가 한국말로 때때로 마음 부수드라고 부르고 있는 이 번역가 어디에서 나온지 이제 알았지요. 밖에 있는 가 단어에서 나오는 거구나. 밖에 있는 가의 의미가 이런 의미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첫 번째 단어부터 단어 분석과 이 마음 부수의 이 상품 특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마음 부수는 무엇입니까? 일으킨 생각입니다. 팔리어로도 함께 기억하는 것이 좋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친숙한 단어입니다. 위다가입니다. 위다가는 일으킨 생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위다가에 대해서는 한국에는 일으킨 생각 사유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사유, 일으킨 생각이라고 한마디 번역해요. 그러면 일으킨 생각과 두 번째 지속적 고차 위자라는 이 두 가지 마음 부수는 대부분은 함께 일어납니다. 가끔 어떤 마음 상태에서는 하나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주로는 함께 일어나는 마음 부수들이라서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역할, 상품도 같은 상품은 아니지만 비슷한 상품이니까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음 부수는 지소적 오차입니다. 지소적. 팔리어로도 위자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위다가는 이렇게 생각, 위자라는 지소적 고차. 그러면 위다가에 대해 단어 분석은 다양한 분석이 없습니다. 한 단어이니까 위다가 생각이라고 사유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그리고 위자라에 대해서는 위자라는 이 대상의 먼지루다. 위자라 반복해서 먼지루다 이런 의미예요. 위자라 위는 반복해서 다시 반복해서 대상의 마음이 그 대상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예를 설명할 때는 위자라 위 다양하게 자라 먼지르고 있다. 먼지르는 법이다. 이런 의미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 이에 대해서는 우리 위다가 위자라 우리 2번 단락 지소적 고차 위자라 그 단락에 보세요. 그 단락의 마지막 줄의 마지막 그 주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함께 읽어보세요. 위다가는 처음에 일으킨 한 생각을 나타내는 용어이고 어떤 용어인가요? 처음에 일으킨 한 생각 우리 대상을 잡을 때 처음으로
생각 처음으로 나타나는 용어입니다. 위자라는 이룩한 생각이 지소되는 것을 지소되는 것을 뜻한다. 지소적으로 일어난다는 뜻이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에 세 번째 단락 보세요. 청정도롱. 청정도롱에서 해석하는 대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생각함이 위대감이 일으킨 생각이다. 친다는 뜻이란 설명한다. 친다, 치다, 친다는 뜻이 설명한다. 이것은 마음의 대상을 향하여 기울이는 특징을 가진다. 여기에는 위대가도 어떤 특징을 가진가요? 하면 가진가요? 마음의 대상을 향하여 기울이는 특징을 가진가? 향하여 기울이는 특징. 그러면 여기에는 마음의 대상으로 인도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인도하는 특징을 가진다. 여기에는 향하여 기울이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면 앞에 마나시가라도 마음의 대상으로 향하는 특징을 얘기했잖아요. 이 세 가지 특징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거는 예를 들어서 예시로 이따가 설명할 건데 일단 여기에 나온 대로 기억하셔요. 대상을 향하여 기울이는 특징 이거도 향하여 기울이는 특징을 가진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우리가 대상을 잡을 때 마음의 대상에 인도되도록 하는 것이 여기에 특징, 위대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많을 때 밤에 잠이 쉽게 들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많아서 생각이 많다는 자체가 마음의 대상으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대가의 역할, 위대가의 특징으로 위대가의 상태로 우리가 생각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두 번째 하는 역할에 대해서 앞으로 향하여 치고 뒤로 뒤집어서 치는 역할을 한다.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친다, 앞으로 향하여 치다, 뒤로 뒤집어서 치는 역할. 여기에 친다는 것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앞으로 향하여 치다, 친다는 것이 우리가 우리 닫고 있는 문이 있잖아요. 그런 문에 들어오고 할 때 어디 부모님 방이나 아니면 스승의 방이나 조교하는 사람의 방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우리 문을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치거든요. 소리로 줘요. 그래서 이 몸에 손으로 치는 것처럼 따따따 계속해서 치는 것처럼 여기에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대상에 딱딱 이런 치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는 향하여 친다. 앞으로 친다는 것이 먼저 앞으로보다 사실은 먼저 우선적으로 치고 다음에는 뒤어서 지속적으로 친다. 대상을 잡도록 마음의 대상에 잡도록 처음으로 치고 다음에 더 잡으도록 치고 이런 치는 것이 위대가의 역할입니다. 그래 여기에 앞으로는 우선으로 향해서 치고 그리고 뒤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뒤에 치는 역할을 한다. 이거는 우리가 몸의 손으로 소리를 내는 것처럼 치는 것처럼 하는 역할이라고 이해하시고요.
다음에 나타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타나면 마음의 대상으로 인도함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마음의 대상으로 그 대리어 가는 것처럼 인도함으로 인도한 상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 우리의 마음의 대상에 연결되도록 인도한 상태이구나, 인도한 상태이구나라고 마음에 나타납니다. 나타나. 그리고 다음에 그 원인에 대해서는 투별이 안 나오니까 여기 대상이 가까운 원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까운 원인에 대해 투별이 안 나올 때마다 대상이 원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위자라. 그러면 위자라에 대해 우리 뭐 특징과 역할을 얘기하기 전에 아까 세 가지 특징, 세 가지 차이를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아까 우리 이 모든 마음과 공통되는 마음 부수 중에 찌르라 의도로 공부했잖아요. 의도. 근데 의도로 대상을 의도하고 이런 자극하는 역할이니까 의도로 다시는 마음의 대상에 향하는 역할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앞에 방금 전에 이해한 머나시가라도 대상의 마음에 두는 역할, 향하는 마음의 대상에 향하는 역할, 향하는 특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위다가도 아까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마음의 대상으로 향하여 기울이는 특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특징이 똑같은 거라면 세 가지로 마음 부수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로 각각 얘기하니까 특징은 그냥 얼핏은 같다라고 이해하지만 실제로 정확히 살펴볼 때는 특징이 각각 다릅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저는 이 마음 부수를 각각 세 가지로 말씀하신 거죠. 세 가지 똑같은 특징이라면 세 가지로 나누어 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만 얘기하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특징을 가진지 더 분명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시로 해야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제가 예시 하나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시 하나 다름이 아니라 뭐 한국에도 있는지 모르지만 미얀마에도 있어요. 우리 강에는 우리 보트 배를 우리가 대회 경기 배를 치는 경기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말로 어떤 경기는 모르지만 배를 우리가 템표에 따라 모조지에 누가 먼저 모조지에 도달한지 이런 대회 경기가 있잖아요. 그럼 배 하나하나씩 템표로 사람들이 뭐 10명이라면 10명 이런 각각 이런 분들이 그 방향키 그리고 배를 지능 도구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대회를 많이 합니다. 그런 대회를 하고 또 상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용어로 어떤 말인지 모르지만 이런 대회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배에 6명이 있습니다. 팀에는 한 팀에 6명이 있어요. 그리고 6명 중에는 한 사람이 배의 맨 위에서 앉고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앉는가요? 그 모조지에 표시가 있다면 이 표시를 먼저 잡으도록 이 사람이 역할을 합니다. 또 배의 맨 위에 앉는 사람이 그 모조지에 있는 표시나 모조지에 있는 뭔가를 먼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잡으도록 이런 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배가 똑바로 가도록 그리고 원하는 방향으로 빨리 가도록
아가 방향키 방향타 배의 키로 방향을 잡아주는 이루 맡은 사람입니다. 맡은 사람 두 사람이 있고 나머지 사람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나머지 사람은 배가 다른 배보다 빨리 가도록 배에 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대회를 할 때 한 팀에 한 배에는 세 가지로 맡은 사람이 각각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지에 있는 표시를 누구보다 먼저 잡도록 하는 이 맡은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똑바로 배가 똑바로 해야 역할을 해야 하는 이 일을 맡은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배가 빨리 가도록 배를 지는 것을 하는 하는 이 지는 것을 맡은 사람 세 가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를 맡은 사람들이 각각 이 대회를 경기를 할 때는 아까 배를 지는 사람이 어떤 목적입니까? 배를 다른 배보다 빨리 가도록 신경 쓰거든요. 신경 써요. 이런 역할을 해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방향 그러니까 배의 키를 잡는 사람은 배가 똑바로 가도록 방향하는 그것만 신경 씁니다. 그 다음에 목적지에 표시를 잡는 사람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 그것을 다른 누구보다 잡도록 이런 것만 신경 쓰고 이런 것만 신경 쓰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세 사람들이 맡은 일에 따라 신경 쓰는 일이 각각 다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까 위다가 이렇게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마음의 대상을 향하여 기울이는 특징을 가진다. 기울이는 특징. 그러면 여기에서 위다가의 역할이 아까 배를 지는 사람들과 같아. 배에 지는 것을 맡은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위다가는 그거에서만 하는 일에만 그 자기가 맡은 일에만 신경 써요. 위다가의 역할이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대상을 향해서 기울이는 특징이라는 것이 함께 일어나는 마음 부수와 나와 함께 일어나는 마음 부수도 대상에 인도하도록 이런 인도하도록 올려주는 기울이는 특징을 합니다. 그거에서만 신경 써요. 그렇게 이루하고 다음에 마음의 잡돌이함이 누구와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향타로 잡는 사람과 같아. 배 키를 잡는 사람과 같아. 그럼 만나시가 마음의 잡돌이함이 아까 어떻게 읽었습니까? 마음의 잡돌이함에 대해서 특징을 어떻게 읽었어요? 특징을 배 대상을 내모는 특징을 가진다. 해야해서 특징을 하는 것이 사실은 만나시가 하는 역할이 이 마음 나와 함께 일어나는 마음 부수들이 대상에 똑바로 해하게 하도록만 신경 써요. 이런 특징을 가져요. 그러면 만나시가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대상에 마음과 마음 부수들이 똑바로 가는지 안 가는지 똑바로 향해서 가는지 안 가는지 그렇게 기울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찌르나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대상에 돌아야 돼. 대상에 우리가 인도할 때 대상으로 인도될 때는 그 대상을 잡도록 연결시키도록 다가 목적지에 도달할 때 그러니까 표시를 누군가보다 먼저 잡도록 잡도록 신경 쓰는 사람과 같아. 그래서 지르나는
대상에 나와 함께 일어나는 마음 부수들도 이 대상과 연결시키는 이 역할 특징을 가집니다. 이와 같이 각각 세 가지의 하는 역할, 맡은 일을 이와 같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예시로 마저 보자면 다시 얘기하자면 위다가는 이렇게 생각은 어떤 사람과 같습니까? 배를 지는 것을 맡은 사람과 같아. 만나시가라 마음의 잡들이 하면 누구가 배 방향 배의 키를 잡는 사람과 같아. 찌드나 의도는 모조지의 표시로 모조지의 이런 표시로 잡는 사람과 같아. 각각 이 세 가지의 마음 부수들이 대상의 이게 맡은 일에 따라 대상의 맡은 일에 따라 하니까 우리가 대상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을 잡고 아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헌전에 나온 대로 위다가 그리고 제다나 만나시가라 이 세 가지에 대한 차이입니다. 세 가지에 각각 다르게 하는 특징 역할입니다. 그다음에 위자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위자는 아까 지소적 고찰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근데 지소적 고찰은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요? 읽어보세요. 아까 237번째 7번 단락에 보시면 지소적 고찰이다. 지소적 계속 따라 움직이는 뜻이라고 설했다. 이것은 대상을 계속해서 문지르는 특징을 가진다. 계속해서 문지르는 특징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일어나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거는 위자라의 특징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함께 생긴 법들도 대상에 묻는 역할을 한다. 묻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함께 생기는 법이 마음부스로 대상에 묶어놔요. 그래서 이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대상에 뭐 2초랑 2초 내는 30초랑 30초 내내 묶어놓는 것입니다. 그래 묶어놓는 역할을 하고 다음에는 마음이 대상에 계속해서 일어남으로 나타난다. 그럼 위자라에 대해 가만히 생각할 때는 위자라 때문에 위자라에 하는 역할로 위자라의 영향으로 우리의 마음이 대상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건 대상에 이런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위자라의 영향이구나. 위자라는 말하자 묶어놓는 역할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구나. 이런 이 모습, 상태이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러면 위다가는 처음으로 대상을 잡고 위자라는 그 위다가가 처음으로 잡아주는 대상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마음 부수 상태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 개헌전에는 세 가지 예시로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 여러분들이 여기 책에 나온 대로 읽어봅시다. 238페이지에 보세요. 238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생각은 움직임을 가진다. 움직임으로 나타납니다. 움직임을 가진다. 특정 대상을 향하여 처음 마음이 일어날 때에는 마음이 진동하는 상태이다. 그러면 위다가 마음 부수가 처음으로 대상을 잡고 마음이 일어날 때는 진동하는 상태이다. 좀 고친 상태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마치 허공에 날기를 원하는 새가 날개를 치는 것과 같고 첫 번째 예시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향기를 따라간 벌이 연꽃을 향하여 내려오는 것과 같아. 두 번째 예시입니다.
그러면 지소죠 고찰은 고요한 상태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까는 그 일어날 때는 마음이 일어날 때는 마음에 진동하는 상태이다. 그렇죠. 위대가는 처음 마음이 일어날 때 마음이 진동하는 상태이고 위자라는 지수적 고차라는 위자라는 고요한 상태이다. 고요한 상태이다. 그래 마음에 심한 움직임을 가지지 않는다. 이것을 마치 어떻게 그다음에 허공에 나는 새가 날개를 펴는 것과 같아. 날개를 치지 않고 그냥 펴서 날아가는 것과 같아. 그리고 연꽃을 향하여 내려온 벌이 연꽃 위에 윙윙거리면서 나는 것과 같아. 그러면 다시 요약해서 말하자면 위대가라는 마음 부수가 대상을 잡고 먼저 처음 일어날 때는 진동하는 상태이고 좀 거친 상태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위자라는 마음 부수가 일어나는 상태가 고요한 상태이다. 진동되지 않고 고요한 상태이다. 예를 들자면 어떻게 예를 들까요? 아까 허공에 날기를 원하는 새, 그 새의 모습 세 가지가 두 가지로 보세요. 그러면 허공에 날기를 원하는 새가 처음으로 날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날개를 쳐야 해 되죠. 또 날개를 쳐야 허공에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날개를 치는 것과 같아. 한번 그 힘을 가지고 이 날개를 쳐는 것이 허공에 향해서 치는 것이 아까 위대가 하는 역할과 같습니다. 그러면 허공에 향해서 그 날개를 치고 다음에 허공에 돌아온 후에 날개를 그냥 치지 않고 펴서 날고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고요합니다. 큰 거칠지 않고 그 날개를 친 후에 영향으로 그냥 편안하게 날아갈 수 있는 상태가 위자라 이렇게 생각할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어떻게 예시합니까? 해양기로 날아간 벌이 해양기로 원하는 따라가는 해양기로 따라가는 벌들이 해양기가 어디에 있는지 따라가거든요. 따라가다가 어떤 연꽃이나 어떤 곳에 해양기가 있다 하면 그곳에 어떻게 합니까? 내려오는 겁니다. 위에서 내려와요. 내려오는 순간에는 그 내려오고 그 순간에 내려오는 순간에는 거친 상태입니다. 진동하는 상태입니다. 고요하지 않습니다. 그 내려오다가 그 연꽃에서 위라고 머무는 상태에서는 고요한 상태. 이런 것과 같아라고 예시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로만 나오지만 세 번째 예시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종우 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종우 칠 때는 첫 번째 나온 소리와 울린 소리 생각해 보세요. 종우 치자마자 처음으로 나는 소리도 있고 다음에 울린 소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나오는 소리가 위대가의 대상을 향해서 잡는 역할이다. 다음에는 울린 소리가 위자라의 역할로 그 대상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역할이다. 머무는 상태이다. 이런 식으로 위자라 마음 부수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음 부수 상태도 확실하게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보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마음 공부를 해야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가보시죠. 세 번째 마음 부수는 여기 결심이라고 나와요. 결심. 발리어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디마우카 함께 기억하는 것이 좋아요. 결심 디마우카입니다. 그럼 디마우카 단어 본서부터 해볼게요. 여기 어떻게 나타나는가요? 3번 단락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보세요. 대상을 향하여 풀어놓다라는 뭐죠? 문자적인 뜻을 가져다. 문자적이라는 것이 빨리어 그대로 풀어보자면 대상을 향하여 풀어서 놓다 이런 의미래요.
일반적으로는 결정한다. 결심, 확신, 결단을 뜻하는 용어로 정착되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디마카에 대해서는 결심 내리다, 결정한다, 확신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파리어 그래는 디마카도 그 풀어놓다 같은 의미라서 더해서 설명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대상우 아까 위다가 위자 앞에 마음 부수의 역할로 대상우 잡고 다음에는 결심이 나요.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옳은 것이든 이 대상에 대해서는 뭐 옳은 것이든 그르든 것이든 아니면 올바른 것이든 올바른 것이든 옳은 것이든 그르든 것이든 우리가 이 망설이지 않고 결심 내리는 것이 이 아디마카의 특징입니다. 아디마카의 특징. 이 아디마카 결심 내린 후에 다음에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이 행동이 이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결심의 영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이런 결심이 없다면 행동, 이 실행함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악행이라는 뭐 악한 행위이든 선한 행위이든 이런 행위들이 실행하게 되는 것이 실행하고 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의 결정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는 이 대상이다. 마음에 나타나는 이 대상을 결심한 후에 내 마음에 나타나는 대로 뭐 옳은 것이든 그르든 것이든 그 결정을 합니다. 결정해서 악한 일을 결정해라면 악한 말을 하게 되고 악한 행동, 악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성공이 됩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수절이다. 나는 이 일을 안 하겠다라고 선한 일을 한다면 뭐 보시나 선한 일을 아니면 악한 일에 대해는 내가 피하겠다. 또 지키겠다라고 또 계획을 지킨다면 이런 선한 행동 또 이 결심 후에 결심이 있어서 내가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마카에 대해 어떤 특징이 있는가요 하면 아래에 달하게 보세요. 청정도는 어떻게 합니까? 결심하는 것이 결심이다. 그것은 결정하는 특징을 가진다. 그럼 디마카 특징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결정하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그 디마카의 특징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삼은 후에 결정 내리는 것이 있습니다. 딱딱 이런 내리고 나서 다른 다른 마음, 뭐 다른 행동들이 이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더듬거리지 않는 역할을 한다. 더듬거리지 않다. 뭐 더듬거리지 않다는 것이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지계자라는 결정하지 못한 의심의 반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의심이라는 것이 결정 내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거인 것 같아, 저거인 것 같아. 그래서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정이 된다면 이것을 실행하게 돼요. 그래서 그 위지계산 의심의 반대된 상태가 여기에 이 디마카에 하는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디마카에 하는 역할이 의심하지 않는 역할, 더듬거리지 않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다음에 나타남이 결단으로 나타난다. 결단, 내치야. 결단으로 나타난다라고 번역하는데 이것도 수행자의 마음 속에, 지혜 속에 따따 하나하나씩 결정 내리는 상태가 디마카의 영향이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이것이 결단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 그 가강 원인이 무엇일까요? 결정해야 할 법이 가강 원인이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할까요? 대상. 결정해야 할 대상이 가강 원인이래요. 이 대상을 가지고 결정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정 내려야 할, 결정해야 할 법, 대상이 가강 원인이다. 이 대상이 없다면 결정 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결정 내리다 아니면 결정 내리다 그리고 더듬하지 않은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대상에 확고부동하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서주와 같다라고 알아야 합니다. 서주. 결정 내리는 특징, 더듬하지 않은 역할에 대해서는 예시로 설명하자면 서주, 마치 서주와 같아. 서주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서주가 바람이 불으면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고 그냥 확고하게 그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서주는 흔들리지 않다는 것이 의심하지 않다. 대상에 의심하지 않고 그것이다라고 확고부동한 상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마치 소주와 같아. 다음 마음 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마음 부수. 다음 마음 부수는 정진입니다. 정진은 모두 아시다시피 위리야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위리야 단어 본서부터 이거 보세요. 단어 본서. 위리야는 혹은 위라는 힘세 사람 그리고 용감한 삶이다. 그러면 힘세 사람이 되도록 해주는 법이 바로 위리야, 정잼이라는 법입니다. 그리고 용감한 자, 위라는 용감한 자, 용감한 사람, 용감한 자가 되도록 해주는 조건이 바로 정진입니다. 여러분이 정진을 가진다. 부지런히 노력한 사람이라면 힘을 세 사람이 돼요.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힘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저 축사명사이다. 발리어에는 힘세 상태로 나타나요. 정진, 노력, 힘, 원기 등이 뜻한다. 이건 단어 본서 일반적인 용어에 정착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우리 네 가지로 공부해 볼게요. 아래에 마치 아래의 구절에 보세요. 아래 구절. 아래 구절에 보시면 이 구절 이다가 읽어 보겠습니다.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보세요. 다음 페이지 240페이지에 보세요. 왜 청정도로에 보시면 정진은 빠르기 참이다. 노력함이 투쟁이다. 정쟁에 대해서는 어떤 투쟁이 있는가요? 하면 노력함이 투쟁이래요. 노력함. 그러면 빠르기 차는 특징, 노력함이 특징이다. 그러면 노력하는 것이 특징.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함께 생긴 법들을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중요합니다. 함께 생긴 법을 하는 것이 이 위리와 마음 보수가 함께 일어나는 마음 보수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지탱하는 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해야 하는 것이 지탱한다, 무너진다. 무너진 상태라는 거 어떤 상태로 무너진 상태다 아는가요? 지탱하는 상태라는 것이 어떻게 지탱하는 상태인가요? 무너지지 않는 상태로 나타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예시로 설명해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넘어온 구조를 다 읽어 보세요. 아까 20, 39 마지막 단락에 보세요. 마치 새로운 모재들은 오래된 집에 보관하면 봉괴되지 않는 것처럼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첫 번째 예시. 두 번째는 강한 군대의 양상으로 왕이 군대가 적고 소멸하는 것처럼 두 번째 예시입니다. 이 정도 모든 관련된 마음 부수법들을 똑바치고 지탱하여 그들을 물러서지 못하게 한다. 물러서지 못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물어서지 못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대상을 잡을 때, 대상을 삼고 있을 때 가끔은 우리 게으름, 그리고 해이한, 느슨한 이런 마음 상태가 나타납니다. 대상을 우리가 잡고 싶지 않아요. 이어서 그래서 해이하고 있어요. 느슨하고 있어요. 그리고 느슨하고 도망가고 싶어요. 이런 느슨한 상태, 해이한 상태가 우리 오래된 집이 무너진 상태라고 상태과 같아라 합니다. 그러면 오래된 집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보관하면서 우리가 지탱해야 이 집이 무너지지 않고 봉괴되지 않아요. 봉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역할, 지탱하는 역할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노력을 대상을 애쓰고 노력을 해야 우리 마음이 대상에 해이한 누선함으로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대상에 적극적으로 잡게 됩니다. 이런 역할, 아까 지탱하는 역할로 노력을 높이지 않는다면 점점 관심이 떨어지고 마음이 느슨해지고 해이해집니다. 이것이 오래된 집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것이 바로 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마타 수행한다면 사마타 수행의 대상에 두루소나루선 대상이라면 두루소나루선 대상에 계속해서 우리가 올려놓고 그리고 정진하는 것이 내가 이 해이한 상태로 그리고 느슨한 상태로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지탱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탱함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지다가 다음에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역할 나타납니까 하면 무너지지 않은 상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은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 팔리어 설명회로는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팔리어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마음이 도망가지 않은 상태, 움츠리지 않은 상태로 나타난다. 노력에 대해 가만히 생각해 볼 때는 이 정쟁의 상태가 내 마음이 이런 정쟁이 있기 때문에 있어서 내 마음이 움츠리지 않는 상태이구나.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서는 무너지지 않은 상태로 나타난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서리지 않고 움츠리지 않은 상태로 지혜에 나타난다. 가강 원인이 무엇인가요? 원인에 대해서는 여기에 절박함을 가진 자로 지혜로 노력하는 이 다음표 넘어가고 열심히 정진함이 사례의 가강 원인이다. 두 번째 원인이고 다음에는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원인이 나타나요? 가강 원인의 절박함이 가강 원인이다. 절박함이 가강 원인이다. 상위가 아닌 절박함보다 사실은 두려움, 무서움이 가강 원인이다라고 합니다. 어떤 거에 대해 무서움이라면 우리 이거는 그 생로병사에 대한 무서움, 생로병사에 대한 무서움이 노력의 정쟁에 가까운 원인이다. 그리고 다음에는 열심히 정진함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사례들이 가까운 원인이다. 이런 가까운 원인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이 이 정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진이 일어날 수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정쟁에 대해서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 일단은 정쟁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이 대상을 삼고 있을 때 그 대상에 관심을 가지고 이어서 가지도록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지탱하는 역할 때문에 지탱하는 정진 영향으로
우리가 대상에 관심을 가지고 이어서 가는 거예요. 이런 정쟁이 없다면, 정쟁의 영향이 없다면 대상에 더 이상 삼지 못하고 우리가 해이한 누선항에 무너지면서 우리가 다른 대상에 잡고 있는 대상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쟁의 역할로 정의의 투쟁으로 우리가 대상에 이어서 있는 거구나라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남은 가까운 원의 이야기와 남은 법들을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비다마 이 법의 성품, 법의 특징들도 이해하시고 아비다마 지식이 그 공부를 통해 지식이 늘어납니다. 이런 지식 우리가 체험으로, 경험으로 넘어가도록, 경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